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추경 예산 심의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서민 대출 지원과 지역 화폐 같은 민생 관련 사업에서 당장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특히 버스업체에 지급할 유류 지원금도 포함돼 있어 자칫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이 무산되면서 각종 민생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극적인 임금 타결로 파업의 위기를 넘긴 버스업계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름값 지원을 전제로 합의했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은 물론 운행 차질까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마 예상으로 쓰는 데도 꽤 있을 겁니다. 돈 나올 거 계산하고 미리 쓰는 거죠. 그렇다고 차 움직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예상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가스, 기름 공급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운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기름값 상승으로 올해에만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원금이 없을 경우 단축 운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도 차질이 우려되는 분야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사업비 부담이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지역화폐 10% 충전 지원금도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중단될 위기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시군이 충전 금액을 제한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회 일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 심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견제 감시해야 되는 의회 기능인데 이것이 자꾸 어떤 도하고 이견이 안 맞으면 의회를 파행시키는 이상한 나쁜 관행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 이게 국민의힘 당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날 파행됐던 현장에도 본회의장에 3분 정도의 국회의원이 들어가 계셨고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경기도가 사전 설명 없이 버스 지원금을 인상하고 민주당이 교육청 예산을 삭감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일부 의원들은 교육청 예산을 볼모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사이에선 의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신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어떤 대표단끼리 조율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넘어가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장에서 의장 불신임까지도 거론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3일간 예정된 본회의 일정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회 통과에 실패할 경우 내년 본예산 심의와 일정이 겹치게 돼 자칫 내년 예산 심의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비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민생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오산시가 무산된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의 땅 주인들로부터 제기된 환매권 소송으로 인해 10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오산시는 지난 2017년에도 또 다른 환매권 소송으로 13억 원을 배상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행정 실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오산시 공직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 유치사업 무산 이후 해당 사업 부지를 기존 토지주들이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가 100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오산시. 지난 2017년에도 같은 실수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2003년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위한 도로 개설 목적으로 걸동의 사유지 3,700제곱미터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일부는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환매권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전 토지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했던 겁니다. 배상금으로 물어준 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2000년 초반에 걸동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환매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하지 않았다는 걸로 해서 소송을 받았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13억이라는 돈이 이제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시의회 등에서는 강한 질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 실수로 인해 십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준 경험이 있다면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정상임에도 또다시 10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해도 너무하다는 겁니다. 이걸 13억을 배상금을 줬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걸 학습 효과,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다시 100억이라는 예산을 물려주게 된 거는 업무가 서로가 소통이 안 됐고 행정 절차에 대해 가지고 너무 소홀히 하고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오산시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이미 지급했거나 물어야 할 배상금은 줄잡아 128억 원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책임자들이 사과하는 건 물론 배상금도 대신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지자체마다 앞다퉈 탄소 중립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 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 표준안을 배포했는데요. 군포시도 이를 기반으로 지난 8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표준안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조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예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올해 초 각 시군구에 탄소 중립 조례 표준안을 배포했습니다. 표준안엔 각 지역마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군포시가 지난 8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위원회 구성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를 이제 만들지 안 만들지에 대한 게 저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했지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조례에.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면은 위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거를 위원회를 줄여가는 형태고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한 줄 더 넣은 거죠.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시의 책임이 중요한데 군포시 조례는 거칠애에 지나지 않다라고 비판합니다. 또 탄소 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한 도내 7개 시 가운데 군포시만이 유일하게 위임 조항을 넣었다며 조례 개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 계획이 적합한지 실천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탄소 중립 기본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그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위원회, 탄소 중립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위원회를 위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조례 표준안은 참고사항일 뿐 지역 상황에 맞게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시의 의지와 책임감마저 사라진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여행하기 좋은 가을철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인 시흥 오이도와 화성 제부도에 요즘 부쩍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지에 무허가 이동수단들이 관광 상품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용 중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오이도와 제부도의 상황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오이도에서 불법 운영 중인 일명 깡통 열차의 실태를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시를 대표하는 관광지 오이도 인근 자전거 도로에 때 아닌 열차가 내달립니다. 드럼통을 줄줄이 이어붙인 이른바 깡통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바퀴가 3개인 오토바이가 끄는데 번호판도 없어 불법 이동수단입니다. 드럼통에 바퀴를 달고 인위적으로 개조한 거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안전벨트조차 무시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나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깡통열차 운영은 불법이지만 관광객들은 이것을 타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4살이 채 돼 보이지 않는 유아들도 아무렇지 않게 태웁니다. 문제는 없는지 직접 탑승해봤습니다. 시작부터 속도를 내며 내달립니다. 전동 카트가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요동을 칩니다. 제가 지금 안전바를 꽉 잡고 있는데요. 이걸 안 잡으면 반드시 넘어질 것 같습니다. 경적 소리에 놀라 옆을 보니 자전거를 탄 사람이 위험천만하게 비껴 지나갑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행인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사람들이 서둘러 피하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바다 풍경에 취한 관광객들에게 깡통열차는 무서움의 대상입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피해야 돼서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한테 좀 화도 내고 저희가 길막하면 맞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속이 상했어요. 불법인 건 모르고 있었죠? 네. 몰랐어요. 깡통열차 운영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운영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단속이 심해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열차 운행 같은 건 안 해요, 이제? 토요일 날은 안 합니다. 토요일 이거 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은 잘 안 하세요. 주말에도 할 때도 안 할 때도 되고 이제 단속이 심해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기자가 다시 찾은 날은 주중인 평일입니다. 이날 오이도에 운행되는 깡통열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주중에는 이렇게 깡통열차 일부분을 길가에 방치하면서 마치 운행을 하지 않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주말에는 단속을 피해 다시 운행을 재개하면서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해 운영하기에 시흥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벌금까지 맞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네, 그 전에도 저희가 뭐 경찰서에 단속 요청도 하고 저희가 고발도 하고 해서 뭐 검찰에 송치돼서 벌금도 납부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근래에 이제 또 이제 계속 이제 뭐 저희 민원도 있고 해서 시흥시는 올해 안에 깡통열차 운영을 멈추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지만 열차 운영자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일 나갔을 땐 안 해요. 오늘은 나오죠? 주말만. 그럼 토일은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법임에도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멈추지 않는 깡통열차. 그 사이 수많은 관광객들은 안전 불감증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이렇게 오이도에 깡통열차가 있다면 화성시 제부도에는 전동 카트가 유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운행 자체가 불법이라 사고라도 나면 모든 과실을 탑승객들이 뒤집어 쓰게 됩니다. 솜방망이 단속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프장에서 쓰는 전동 카트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들은 모두 섬을 방문한 관광객입니다. 제부도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 카트. 평소 타보기 어려운 생소한 이동수단이다 보니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세요? 네, 너무 재밌어요. 완전 좋아요. 완전 재밌는데. 제부도에 전동 카트가 등장한 건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부터입니다. 자가용이 아닌 케이블카를 타고 섬으로 들어온 관광객들에게 이동 수단이 필요해진 겁니다. 현재 업자들은 1시간에 3만 원을 받고 카트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비싸요? 네. 얼마 주고 타셨어요? 1시간에 3만 원이요. 두 분이서? 네. 문제는 전동 카트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30km에 불과해 도로 소통에 방해가 되는 데다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어 차와 부딪히면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은 카트에 대여섯 명이 올라탄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위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하니까 우리가 비켜주기도 그렇고, 그럼 또
약간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 잠깐 쉬었다 가자 이러는데 그 차들이 비켜가기도 좀 위험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차들 때문에. 그리고 약간 뒤에 차가 있으면 위협적이고. 운전할 때 좀 위험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너무 늦게 가니까 좀 역주행하기에도 추월하기에도 좀 위험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전동카트 영업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차량 번호판이 없는 전동카트는 차도에서 운행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동카트를 타다 사고가 나면 모든 과실은 탑승객들이 뒤집어 쓰게 됩니다. 피해 보상도 탑승객들의 몫이고 보험 혜택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카트가 이제 자동차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공터나 이제 그 사유지나 그런 데서는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도로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차량은 도로 자동차 번호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시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다 보니 규정도 없이 업자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어 그야말로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입니다. 이런데도 전동카트는 버젓이 제부도 차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와 경찰은 전동카트 영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과 계도를 하는 것 외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트는 이제 번호판이 없어서 저희 시에서 시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이제 아예 교육 기반이 안 되니까 유상 운동을 하는 거는 맞는데 번호판이 없어서 이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안전 불감증 속에 활개치고 있는 관광지의 불법 이동수단들.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해서야 뒤늦게 조치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시호입니다. 얼마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40년 만에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아동인권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관이 진실규명을 담당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특별법이 불발된 바 있죠. 피해자들은 시간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선감학원 진실규명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대부도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 선감도.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 조선 총독부는 이곳에 선감학원을 만들어 거리의 아이들을 수용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에 투입할 목적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뒤 미 군정은 선감학원을 이어받아 지원했고 이후 경기도가 관리했습니다. 1982년 폐원되기까지 40년간 운영된 선감학원. 하지만 불황화 교화를 명분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제 입소시키고 노역, 폭행, 학대, 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거리의 어린이들을 강제로 가두어 강제노동과 가혹행위, 교육기회 박탈 등을 저질렀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 단속 주체였던 경찰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감학원에서 숨진 아동들이 안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공동묘지에 대해 전면 발굴 조사를 해서 정확한 피해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느 부처가 이를 담당해야 하는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권 침해 책임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협력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겠다. 이게 이제 지난번 제가 지사님과 만나서 협의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 사건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하긴 했지만 경기도의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도 진실규명 사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피해
배보상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 견해하고 필요시 협력과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 때문에 생존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거, 피해자들이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적이 늦다는 얘기죠. 피해자들이 뭐 배보상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생활의 안정도를 찾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벌써 2명이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는 생존 피해자들. 경기도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관련법 제정 운운하는 게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1월 31일 날 도지사님 뵙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과 만나고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실상 없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피해 당사자들이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되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도 경기도의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례로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제가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매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선감학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년도 넘었습니다. 2010년부터의 공식적인 활동만 봐도 국회에서 어린이 정신근로대라는 이름으로 선감학원 문제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 요구가 있었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당시 남경필 도지사가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경기도가 피해 조사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도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조사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지 못한 채 과거사 정리법에 넣어 다루기로 하면서 이번에 진화의 조사 발표가 나온 겁니다. 강제 수용된 아동의 수 5천여 명, 공식 사망자 29명, 안매장 추정 시신 159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진실규명 움직임. 그러나 책임지고 나서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것인지, 누가 나설 것인지 생존 피해자와 숨진 아동들의 유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각종 도시개발 과정에서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 매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경기도가 결정한 토지 수용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토지 매입가를 결정하는 감정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용인시 보정동 일대입니다. 건물마다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쟁점은 땅과 건물의 매입 가격입니다.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아예 거부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평가를 해서 충분한 그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고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내에 각종 공공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기원 의원실이 지난 5년 사이 경기도 토지 수용 재결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가 결정한 2,690건의 재결 사건 중에서 1,850여 건, 68%가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건 중 7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감정평가 업체의 선정입니다. 서울이나 중앙정부는 감정평가사 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방식인데 반해 경기도의 경우는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추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 업체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임의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평가법인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라.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주면은
그걸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평가 법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를 맞춰주지 않으면은 다음번에는 자기네한테 안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경기도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던 것이고 추천을 할 뿐 실제 계약은 해당 사업자가 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직권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파악을 하면서 제도적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홍기원 의원실은 경기도의 토지 수용과 관련해 국내 48개 감정평가 업체 중 상위 11개 업체가 전체 감정평가의 58%, 절반 이상을 수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안산시가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급해오던 그동안의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청년 도시를 추구하는 안산시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안산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제도. 3년 이상 안산에 주소를 두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이 넘은 29세 이하 대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안산시는 2020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5학기 동안 8,724명에게 57억 7,89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 반값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이민근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안산시 의회에서는 청년 도시를 추구하는 안산시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제도 확대를 멈춰 세운 마당에 어떤 청년 정책을 펼치겠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취임 2달여 만에 보류시킨 민선 8기 안산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동시에 발표하여 실망하는 시민을 어루만져줬어야 합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 이에 따른 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전면 확대를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정책의 의지를 높이고 선제적 사회 투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시정 전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활성화하고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년 정책과를 청년 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시장 직속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주도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청년 정책으로는 국비와 민간 자금을 유치해 5천억 원 규모의 청년 벤처기금을 마련해 강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상인들을 위한 청년몰 지원 강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복합 청년 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산이 별로 없는 평택에 있는 불악산은 몇 안 되는 지역의 산책길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불악산의 생태 연결 통로가 폐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생태계 보존 대책과 함께 임시 우회로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 북부 지역에 위치한 불악산입니다. 평일인데도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나이도 또 먹었고 그러니까 가는 길이 낮잖아요. 거기는 높은 산이 없고 그러니까 그 길을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불악산과 덕암산을 잇는 등산로인 생태 연결 통로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용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송탄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불악산 산 타려고 많이 오시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위치죠. 많이 사람들이 찾는 장소인데 없어지면 아쉽죠. 폐쇄 이유는 지방도 317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 때문입니다. 등산로는 2년간 폐쇄되는데 주민들은 이용 불편과 함께 또 다른 문제로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 전 임시 우회 통로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고 같이 하던 사람들이 또 죽이는 곳이고 또 거기는 또 해돋이도 보고 막 심각한 상황이 나간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좀 소리 좀 내보. 시의원들도 현장 방문을 통해 생태 연결 통로 폐쇄에 따른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리 생태 숲입니다. 숲인데 이게 지금 단절돼가지고 프랭카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렇게 써붙였죠. 2년 동안 그거를 지금 탐방로를 단절한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 뭡니까? 이와 관련 평택 씨는 현재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을 세워라. 현재 특히 이제 도시공사에 연락을 이제 취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도로 확장 공사 바로 옆으로는 동부 고속화도로 건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뒷동산 정도의 규모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찾는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불악산. 생태 휴식 공간으로서 잘 보존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수원 화성행궁은 일제강점기에 멸실됐다가 지난 2003년에 복원된 문화재입니다. 그동안은 전체 600칸 가운데 482칸만 복원된 상태였는데요. 최근 2차 복원을 통해 행궁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성행궁 우화관 건물의 완성을 알리는 상량식이 열렸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사 과정과 참여자 명단, 안전을 기원하는 축원이 담긴 붉은 비단, 상량문이 나무 기둥에 담깁니다. 상량이요! 상량이요! 뒤이어 흰천에 매달린 나무 기둥, 마룻대가 높이 올라갑니다. 화성행궁 우화관 건축물의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에 상량문을 봉안하고 올리는 상량식입니다. 골조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 최상부에 마룻대를 올리는 절차인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바로 건물의 완성을 널리 알리고 공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풍물놀이와 함께 전통 방식의 상량 고유제와 봉안 의식이 이루어진 화성행궁 우화관 중건 상량식. 우화관은 임금을 상징하는 전 글자패를 모신 객사로 1789년 화성행궁에서 가장 먼저 건립됐지만 일제강점기 멸실됐습니다. 2003년 봉수당을 비롯해 482칸의 화성행궁 건물이 복원된 가운데 우화관은 지난 2016년 옛 신풍초 자리에서 터를 발굴해 복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우화관을 포함한 나머지 건물도 복원해서 화성행궁을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화성행궁 복원공사가 30년 만에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는데요. 정조의 정신이 깃든 정신적 구심점인 공간이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수원 화성, 화성행궁, 화령전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화관과 화령전 일대를 포함한 화성행궁 전체 복원 모습은 내년 7월 일반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 우상혁 선수가 내년부터 용인 특례시 소속 선수로 뜁니다. 용인시는 우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번 우 선수의 영입이 시의 스포츠 문화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현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 한국 높이뛰기 최고 기록 보유자인 우상혁 선수. 내년부터 용인 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소속으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까지입니다. 우상혁 선수와 용인 특례시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역 이후 행선지를 놓고 다수의 지자체가 영입 경쟁을 펼쳤지만 우상혁의 최종 선택은 용인시였습니다.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 용인시를 택한 겁니다. 국제 경기에도 많이 뛰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잘 이해해 주시는 팀을 좀 선택을 첫 번째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엄청 용인 특례시에서 조금 저를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선수 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다가오는 올림픽 대회 금메달. 국제 무대에서 용인시를 알리는 역할도 자처했습니다. 국제 경기를 뛸 때도 용인 특례시를 달고 이제 뛸 수 있는 경기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엄청 자부심이 있고요. 좀 이제 새로운 팀에서 좀 용인을 좀 알리고 싶은 그런 것도 이제 저희 책임감이기 때문에. 용인시는 우상혁 선수의 영입이 시의 스포츠 문화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용인 미르스타디움이 공인육상 경기장으로 승인됨에 따라 전국 대회를 비롯해 최근 우선수가 우승한 다이아몬드 리그 등 국제대회 유치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내후년에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들을 초청을 해서 다이아몬드 리그 개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상혁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더욱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이 우상혁 선수뿐 아니고 다른 육상 선수들에 대해서 더욱더 응원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높이뛰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용인 시민들과 함께 느끼고 싶다는 우상혁 선수. 세계 무대를 향해 거침없이 도약합니다. 저는 이 높이뛰기를 성적을 내서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해서 좀 이 높이뛰기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더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자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수원에서 인간과 자연, 공생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미디어와 사진, 회화 작품을 아우른 전시회에 김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얼음이 쌓여 인류의 유산인 책을 만들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70여 년 발길이 끊긴 비무장지대, 자연의 모습이 화면 속 펼쳐지고 모란 꽃 잎이 피고 지는 모습도 아름다운 영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주제로 한 찬란하게 울리는 전시회입니다. 자연 환경과 함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서 생태를 주제로 이번 전시가 기획이 되었고요. 자연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합니다. 사진 속 풀숲과 꽃, 그리고 죽은 새가 대비를 이루고 남성과 양 가족이 함께하는 그림을 들여다보면 동물에게도 수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호숫가 풍경, 그 한편으로는 쓰러지는 곰의 모습이 함께 담겨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미디어와 사진, 회화를 비롯한 전시 작품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연을 담아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꽃을 한 번에 피고 지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영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의미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빙하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이제 주제라든지 자연에 속해 있는 식물이라든지 못 보던 그림의 형태감이라서 좀 새롭긴 했어요. 이번 전시회는 12월 9일까지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교에서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동물이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유기동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숫자로 보는 세상, 오늘 주목해볼 숫자 키워드는 10입니다. 구조된 유기동물이 보호소에 머물 수 있는 시간, 바로 열흘입니다. 입양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동물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숫자 10, 열흘일 겁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 유기동물들이 줄어드는 반가운 통계가 전해지기도 했지만 최근의 소식은 그렇지 못합니다. 팬데믹 퍼피, 미국에서 코로나19 시기 동안 늘어난 반려견 입양 트렌드를 반영한 신조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시기 유기동물 수치가 다소 변화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이슈 리포트를 보면요. 2019년 13만 3천 마리가 넘던 유기동물 수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엔 12만 8천여 마리, 지난해엔 11만 6천여 마리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소세도 잠시 올해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 유기동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등록된 월 평균 유기동물 수는 7,266마리였지만 3분기엔 1,656마리로 약 47%가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앓던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했지만 최근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로는 늘어난 외출과 여행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실까요? 이곳은 용인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유기견들이 늘어서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은 일정한데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 분당 관리해야 될 강아지가 뭐 10마리에서 많게는 이제 20마리까지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럼 이렇게 유기된 동물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자체 위탁보호소에서는 일주일 동안 입양 공고를 올린 뒤에 입양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10일 이후 지자체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대다수가 안락사하는 현실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업체 자료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23,856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안락사나 자연사한 동물의 수는 1,300여 마리입니다. 10마리 가운데 4마리는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서울과 인천 지역에선 지난해 유기된 동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수가 각각 1,600여 마리와 2,400여 마리에 이르고요. 합쳐보면 지난 한 해 수도권에서만 죽음을 맞이한 유기동물의 수가 14,000마리가 넘습니다. 동물권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동물권을 고민하는 정부 정책의 속도, 그리고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의 흐름이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의 보호기간 열흘. 현장에서는 보호자나 새 입양자를 찾기에 너무 촉박한 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최소 한 달 이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동물이 열악한 공간에 머물지 않도록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을 쉽게 생각하고 소비하는 문화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무허가인지, 그다음에 이 번식장으로서 전문 브리더가 혈통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먼저 검색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전문 브리더와 분양샵 같은 걸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거를 홍보를 통해서 올바른 반려, 입양 문화를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일부 동물 보호 인식이 부족한 불법 개 농장과 법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펫샵에 대해 실태 점검과 단속,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수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동물 등록제,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한 중성화 수술도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등록의 경우 반려견으로 한정돼 있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규제가 불가합니다. 또 중성화 수술의 경우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우울한 일상의 위안이 되어 주었던 반려동물. 하지만 사람들이 서서히 일상을 되찾으며 다시 버려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양된 동물들 일부는 보호소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까지 아물진 않을 텐데요.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생명의 권리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우리의 인식과 정책의 속도도 맞춰가면서요. 좀 더 신중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함께 정착이 돼야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김효승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